내 아들관이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 여자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미영 얘기입니다. 비가 잦아들지 않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검은 우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뜸해져 있었습니다. 상주석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무릎 위에는 휴대폰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였습니다. 빈소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틀째에는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빈소 안쪽에서 조문객 한 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객에게 하는 말인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나간 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미영,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사진은 공항 안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날개가 보였고 면세점 진열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미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프레시. 그 한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넘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관 옆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은 채 관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관 위에 놓인 액자 속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6살에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무릎 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빈소의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미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절차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상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멈췄습니다. 보험금. 저는 보험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진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례 나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미영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호텔 발코니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이 놓여 있었고 석양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며 시간 표시를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저께 오후 2시에 올라왔습니다. 제 아들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댓글을 열어봤습니다. 부럽다 언니. 나도 힐링 필요해. 역시 미영 언니.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댓글들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미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가 사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사정일까요? 제 아들 장례식보다 급한 사정이 뭘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미영의 SNS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이 한 장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영장 사진이었습니다. 서미영이 수영복을 입고 선베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칵테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 힐링 중. 역시 이런 게 필요했어. 저는 화면을 끄지 않고 그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쪽에서 온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었을 때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금액 10억 원. 수익자 서미영. 1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받는 돈이 10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명함, 수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저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임대인 김정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임차인 서미영. 거주 조건 김준호 아들 생존 시 거주 가능. 조건 미충족 시 계약 자동 해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뒷장을 넘겼습니다. 특약사항. 김준호 사망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차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퇴거해야 함.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아들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미영이와의 일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USB에 증거를 모아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세요. 엄마, 집은 엄마 명의로 해뒀습니다. 제가 죽으면 미영이를 내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들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쥐고 일어났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거 통보를 진행하려고요. 지금 당장요? 네. 며느리분과 상의는. 저는 직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들 장례식에 안 온 며느리입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보가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퇴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서류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내려오셨어요? 건물 로비에는 서미영의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2개가 옆에 놓여 있었고 종이컵 커피가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미영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미영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는 잘 끝났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미영이 먼저 깼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갑작스러웠어요. 비행기 표도 이미 끊어져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서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서미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리인이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접수됩니다. 서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서미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들 화장터 가는 날,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받아보고 계셨죠? 서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면세점에서 쇼핑하시고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 드시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서미영에게 돌렸습니다.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었습니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인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짐 빼세요. 일주일 안에. 서미영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빈소에는 안 오셨잖아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실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봤던 것처럼. 문이 닫히기 직전 서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보험금은 제 거예요. 법으로 따져도 제가 이깁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보험금. 그래, 그거였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건물 로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이삿짐 차량이 보였습니다. 박스들이 인도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렸습니다. 서미영. 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우편함에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발신 법무법인 정도. 수신 김정숙. 제목 부당 퇴거 및 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며느리 측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부당 퇴거로 인한 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 사망보험금 10억 원 수익자 권리 주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저는 서류를 다 읽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 님 맞으십니까? 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박상민입니다. 내용 증명 받으셨습니까? 네, 방금 받았습니다. 저희 의뢰인 서미영 씨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서미영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장례식 안 간 며느리 쫓아낸 시어머니 논란. 며느리를 길거리에 내쫓은 시어머니의 만행.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하네요. 며느리도 사정이 있었을 텐데. 요즘 시어머니들 무섭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허탈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을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남긴 편지와 USB를 가지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USB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꼭 봐야 할 것들. 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걸 듣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영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자꾸 제 보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서미영 보험금 10억이래.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그럼 이혼해. 나랑 다시 시작하자. 서미영 근데 이혼하면 보험금은 못 받잖아. 상대방 그럼 어쩌게. 서미영 기다리는 수밖에. 어차피 남편 몸이 안 좋아.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 내 남편 말이야. 응, 많이 안 좋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죽은 겁니다. 미영이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엄마, 이 증거로 보험금을 막을 수 있어요. 미영이한테 속지 마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이 남긴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영상이 다 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해주세요. 네, 어머님. 내일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엄마, 저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측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보험금의 절반만 받겠다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합의하시는 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 시어머니 고소, 불법 녹음으로 명예훼손.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서미영 씨 측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문제네. 불법 녹음은 안 되죠. 며느리가 불쌍하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증거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보험금 소송이었습니다. 며느리 측이 먼저 소송을 걸었고 저는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앞에 앉아 있었고 양쪽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밑이 거무스름한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서류를 여러 장 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 서미영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10억 원은 서미영 씨가 정당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김정숙은 며느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서미영 씨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나이 든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USB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인 김준호 씨가 생전에 남긴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원고 서미영이 고인의 사망을 바랐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증거들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고인이 직접 녹음한 건지 누가 조작한 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6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증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 편지가 정말 고인이 쓴 건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필적 감정을 거쳤습니까? 제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더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입니다. 고인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했습니다. 판사님, 설령 고인이 이 녹음을 했다 해도 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인은 생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고인이 사망 6개월 전 방문한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기록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아내를 의심하고 몰래 녹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한 건 병 때문이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더 울었습니다. 장례식에 못 간 것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원고의 부친이 입원한 병원 기록입니다. 고인 사망 당일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남편 장례와 친정아버지 간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원고, 그럼 여행은 무엇입니까? SNS에 올린 사진은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친정일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던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 아버지 병간호의 피로.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하루만 쉬려고 바다에 갔어요. 웃는 사진을 올린 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하려고 그랬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판사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서미영 씨가 여행을 간 것은 도피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적 대처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입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쪽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판사가 USB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화가 났을 때 한 말이에요. 부부 싸움할 때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자주 다퉜어요. 남편이 일만 하고 저를 소홀히 했거든요. 그럴 때 화가 나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그게 범죄입니까? 며느리 측 변호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부부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을 진짜 살인 의도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녹음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고인 김준호 씨는 생전에 대성보안에서 근무했습니다. 군 제대 후 보안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기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고인이 남긴 증거들은 단순한 녹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메타데이터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촬영 날짜, 시간, 위치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원본 파일입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도 제출합니다. 새로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서였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고인의 직장 동료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아내 때문에 고민하던 걸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을 들이십시오.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했습니다. 고인이 아내에 대해 말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쯤이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술을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보험금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고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증거를 모아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전문 증거입니다. 고인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증인이 전해 들은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피해 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김준호 씨는 냉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일할 때도 항상 증거를 남기고 기록을 철저히 했습니다. 증인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정보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증거를 남기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망상이 아니라요.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고인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우울증은 있었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죠. 하지만 업무 판단력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해졌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신경 썼습니다. 증인이 저를 봤습니다. 김준호 씨는 어머니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둔 겁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그럼 고인이 아내를 의심한다고 직접 말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가 많다고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려고 했는데 아내가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고인의 추측입니까? 고인이 직접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에 100통이 넘었습니다. 그 번호가 누군지는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고인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가 USB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죽은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캡처가 떴습니다. 서미영 보험금 10억이래.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그럼 이혼해. 서미영 근데 이혼하면 보험금은 못 받잖아. 수익자가 배우자니까. 상대방 그럼 어쩌게. 서미영 기다리는 수밖에. 어차피 남편 몸이 안 좋아.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 내 남편 말이야. 요즘 몸 안 좋다며? 응, 많이 안 좋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문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됐습니까? 맥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서미영 씨의 대학 동창 이태성 씨입니다. 이 남성과의 통화 기록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100통이 넘습니다. 통화 시간도 평균 30분 이상입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판사님, 그렇다 해도 이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서미영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 건 도덕적으로 잘못이지만 보험금 수익자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서미영 씨는 여전히 배우자였고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민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익자를 어머니 김정숙으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고 서미영 씨가 거부해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원고,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 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배우자니까 당연히 제가 수익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왜 변경하려고 했는지는 물어봤습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엄마를 챙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겁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재판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오늘 판결해 주십시오. 증거는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다음 재판, 한 달 후,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리합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날 겁니다. 판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합의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절반만 받겠습니다. 5억만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저도 살아야죠. 이혼도 했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럼 일하세요. 뭐라고요? 일하세요. 제 아들도 일해서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제 아들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말만 하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끝날 겁니다.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고의로 바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 서미영은 고인 김준호의 사망을 바랐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 서미영의 보험금 수익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인 피고 김정숙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험금은 한 달 안에 지급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넷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남편 죽기 바란 며느리 결국 보험금 못 받아. 빨리 죽었으면 녹음 파일 결정적 증거로. 고인이 남긴 USB 며느리의 진실 밝혀내. 댓글들도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옳았네요. 며느리 무섭다. 역시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저는 기사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소포가 왔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접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달 뒤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10억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고 김준호 장학재단. 아들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석 달 뒤 재단에서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 김준호 장학재단에서 올해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김정숙 씨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화면에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들 사진 앞에 밥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밥 먹자. 저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다녀갔습니다. 김 여사님, 장학재단 만들었다며요? 아드님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좋은 일 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원하던 거 했어.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을 지켰고 아들의 마지막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되어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잘 자라, 아들아. 엄마가 내 마지막 마음 잘 지켰어. 고마워, 아들아. 그리고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저는 아들 사진 앞에 밥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밥 먹자.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